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속되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남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아쉬웠고 또한 5월 25일에 개강 때 만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간고사도 레포트로 대처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했죠? 힘드신 가운데 또 지혜롭게 계획하고 또 실천하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빈곤 아동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문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빈곤의 개념과 또 빈곤 아동의 개념의 현황과 또 빈곤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빈곤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빈곤의 개념입니다. 빈곤이란 가난해서 살기가 어렵다라는 뜻하는 말로, 흔히 물질적인 것과 경제적으로 결핍되어 부족한 상태를 의미를 말하죠. 이에는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이 있는데요. 첫째, 절대적인 빈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은 생계비나 또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절대적 의미에서의 빈곤 개념입니다. 절대 빈곤에서 말하고는 빈곤이란 한 가구가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 최저생계비라고 하지요. 빈곤선에 대해서 나눠집니다. 필요한 생계비에 대하여 연간 소득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빈곤의 측정 방법에는 기본적인 욕구 방법과 또 엥겔 방식의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 방법은 전물량 방식이라고 해서 의식주의 기본 욕구를 해결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계산을 합니다. 또 기본 욕구 해결에 필요한 전 물량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전물량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기본 욕구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의 목록 및 사용량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또한 엥겔 방식은 반물량 방식이라고 합니다. 소득에서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만 합니다. 전물량 방식과 달리 기본 욕구를 해결에 필요한 내용 가운데 음식비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서 반물량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식품의 종류와 양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욕구 방법에 따라서 국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대상자의 선정과 급여 수준 및 절대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의 정도를 구분하여서 우리 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속하는 가구를 의미하고, 최저생계비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서 산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빈곤의 개념은 빈민의 생활 수준 자체뿐만 아니라 빈곤하지 않은 사람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 빈곤은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는 점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인 빈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대적인 빈곤과 달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소득과 교육, 권력, 기회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를 말합니다. 상대적인 빈곤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 등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최저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상대적 박탈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 세 가지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첫째는 평균소득입니다.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정하고 그 이하의 소득을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빈곤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OECD의 국가는 중위 가구 소득의 40에서 60%, 또 EU 국가는 평균 소득의 40에서 60%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선진국은 평균 소득의 50% 이하, 또 개발도상국은 3분의 1 이하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은 20% 이하 또는 가구 평균 지출의 60% 이상을 소득을 잡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인 빈곤의 측정 방법으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저 빈곤선입니다. 최저 빈곤선. 한 사회의 소득 분포상 가장 낮은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정하여서 그 이하의 가구를 빈곤한 것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하위 10%, 하위 20%에 차지합니다. 또 통계학적으로 일정 비율이 항상 가난하다고 간주되는 데 의미에서 순수 상대 빈곤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또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분석하는 데 편리합니다. 또한 상대적 박탈입니다. 사람이 열망하는 속성, 즉 소득이나 또 고용 조건, 권력 등을 상대적으로 덜 갖게 정도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관적인 빈곤입니다. 주관적인 빈곤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순수하게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빈곤의 개념입니다. 측정 방법에는 라이덴 방식과 또한 사회적 조사 방식으로 나눠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이덴 방식은 최소한의 소득과 실제 소득을 조사해서 일치하는 점을 빈곤선으로 정하는 것이죠. 또 실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최소 소득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는 사회적 조사 방식입니다. 한 세대가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을 산출해 평균 금액을 빈곤선으로 정합니다. 빈곤선 이하를 빈곤가정이라고 정합니다. 둘째는 빈곤 아동의 개념 및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빈곤 아동의 개념입니다. 빈곤 아동은 빈곤한 가정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뜻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모의 사망, 유기, 방임 등으로 인해서 충분한 부양을 받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을 의미합니다. 빈곤 아동은 아동의 일상적인 생활 여건과 지원이 결핍하여서 사회적, 문화적 또는 불이익을 받는 빈곤 상태를 규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빈곤 아동을 생활 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 교육, 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아동입니다. 빈곤 아동의 범위를 관련 법률과 빈곤 아동의 범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에는 보호 대상 아동 및 지원 대상 아동으로 범위를 나눠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자인 아동을 빈곤 아동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한부모 가족 아동이며, 또 다문화 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 가족 아동을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곤 아동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을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빈곤율은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을 연도별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면 1999년부터 1910년까지의 단계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OECD 주요 국가의 아동 빈곤율이 평균 12.4이면 한국은 10.2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평균의 12.4에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구 유형별에 따른 아동 빈곤율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구 유형에 따라 빈곤율을 살펴보면 조성가족의 아동 빈곤율이 다른 유형과 비교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가구 또한 전체 가구 및 일반 가구의 맞벌이 가구에 비해 높은 아동 빈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모자 가족의 어머니의 기술 수준 및 낮아지는 소득과 낮은 직업이 불안정한 임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자녀의 부양과 보육 및 교육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양亲가정에 비해서 이들의 비용이 과다하여 빈곤으로 진행해 가는데 가속화되고 싶습니다.
셋째는 빈곤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영향은 의식주 및 신체적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결핍과 또 의료 서비스의 수혜의 어려움, 또 신체 발달의 저하 외에도 학업 부진과 학교 부적응, 인지 발달의 어려움과 안정적인 정서 발달의 어려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방식과 우울, 불안 등에 대한 내면화된 문제, 과잉 행동 및 반사회적인 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와 또 창조성의 제한이나 열악한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사고 및 질환 위험과 범죄 가능성 등으로 매우 폭넓게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빈곤은 소득 수준이 떨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발생하게 되죠. 이는 가정의 역기능인 것입니다. 부모의 정서적인 안녕이 떨어지고 부모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부부의 갈등이나 이로 인해서 또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양육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활비의 압박과 자녀에 대한 교육적인 여러 다양한 투자 부족과 또 이웃 환경과의 위험성, 그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부모의 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죠. 이는 곧 아동의 삶에 있어서 학업 성취에 또는 문제 행동 발달과 사회적 정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동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빈곤은 대물림의 경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결손이나 경제적인 빈곤, 또 주거생활 환경의 열악함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고 또 보육 기능이 미흡하고 자녀 학습 지원이 미흡하고 또 사교육비 부담이 곤란해짐을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나 정서적인 발달 장애와 신체적인 발달 장애와 목표를 상실할 수밖에 없죠. 그로 인해서 학습 성취의 저하가 이루어지고 학교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중퇴나 비행 등 사회적인 문제 행동의 가능성이 증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빈곤은 비정규적인 취업을 할 수밖에 없고 낮은 임금이나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해서 빈곤은 또한 세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의 부실에서 이루어지는 원인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넷째, 빈곤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초기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준으로 한 소년소녀 가정과 빈곤 부모 가족 지원 사업 및 급식 지원 서비스를 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 아동센터가 지정되어 빈곤 아동에 대한 돌봄과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을 선정하여서 지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7년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시행된 드림스타트 사업과 빈곤 아동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한 시행된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은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온 빈곤 아동을 위한 시민운동인 위스tat 운동과 굿네이버스, 또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 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부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소년 소녀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1984년 소년 소녀 가정 세대 보호 대책으로 인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 후 소년 소녀 가정이라는 표현이 아동으로 하여금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초래에 대해서 아동복지에 지향하는 가치에 위배된다는 지적으로 2000년도에 소년 소녀 가정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소년 소녀 가정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빈곤입니다. 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가정 내에 근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소년 소녀 가정의 지원은 이러한 초점을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게 이끌어가는 소년 소녀 가정 아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지원하므로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권자 가운데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인 가정을 이끌고 가는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말합니다. 이는 18세 미만이며 또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입니다. 또한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한 경우 소년 소녀 가정 지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가정 위탁이나 시설 입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 졸업 시까지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년 소녀 가정 지원 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급여 지급과 후견 지정 또는 결연 사업 등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비는 월 12만원의 부가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견인 지정입니다. 소년소녀 가정에 대해서 정서적인 지지를 위해서 후견인을 지정하여서 또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의논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후견인으로는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유언이나 종교인, 공무원 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후견인은 결연기관과 협조관계를 통해서 소년소녀 가정에 지급되는 후원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후원금 사용에 따른 문제를 발생 시에 해결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복지재단의 결연사업입니다. 한국복지재단은 1981년부터 정부로부터 불우이웃 결연사업에 대한 위탁을 받아서 각종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소녀 가정 아동도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아동 결연을 통해서 월 1만원 이상의 경제적인 후원과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부모 가족의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 가족은 양육세대주가 한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와 동거하는 가족을 말하며 기존의 편모나 편부 등의 부정적인 용어상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순환하여서 온전하고 가득하다는 순자와 우리말의 한을 붙여 부른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를 말하며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하여서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또 미혼자,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의 해외 거주와 장기 복역 등으로 인하여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주요 사업에 무엇이 있는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분을 임시 출산 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지원. 지원 대상은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이때 임신은 1회당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산모는 임신과 출산 전후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65% 이하의 출산 가정에 임신 출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의 방문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육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 지원비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부모 아동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월 10만원씩,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1인당 1만원씩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만 0세에서 5세의 아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 취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 취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시에는 주는 양육수당입니다. 또 돌봄 지원은 만 3개월에서 만 12세까지 시간제 돌봄과 종일 돌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급식 지원 사업은 1989년 교육부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오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2004년부터는) 방학이나 토요일, 공휴일에도 중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 지원 사업의 내용의 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으로 나눠집니다. 미취학 아동은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서 급식 형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취학 아동은 조중석식 중 아동 특성에 따라서 급식 형태를 선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학기 중에는 중식 지원과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중식 지원은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중식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아가동의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 제공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 표준 운영 지침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희망자에 한정되어 있고, 또 차상위 저소득 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 지역 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또 학교 급식비 지원 대상자 중에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학교 교사나 민간사회복지사, 이장, 통장, 반장 등의 아동 관련 민간 관계자가 추천한 자로서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아동들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사업은 1980년 민간단체, 종교단체, 사회운동단체 등이 중심으로 공부방으로 운영되기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어서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될 당시 전국에 894개소에 운영 중이었고, 2013년에는 4081개소, 약 4.6배가 더 확장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주요 기능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심리적인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 발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또한 일상생활, 학교생활을 유지 및 적응력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고, 가족 지원 기능이 있고, 지역사회 내 아동,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방적 기능이 있고, 지역사회 자원 확보, 발굴 및 지지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학령기의 아동으로 소득기준 중위 100% 이하의,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을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 대상 가정 아동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대상자의 증빙서류는 교육급여 대상 여부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아동은 한부모 가족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다문화 가족 여부가 확인돼야 됩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아동은 아동 본인 또는 장애 가정 내 아동을 포함하여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성가족 아동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또 맞벌이 가정아동에게는 맞벌이 가정 아동 서류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역 아동센터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제공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의 보호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또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 프로그램은 생활 및 안정을 위해서 빈곤의 위기와 방임의 아동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을 지도하고 급식 제공과 위생지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호 프로그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적인 프로그램은 학습 특기, 적성, 성장과 권리 등을 위해서 숙제지도와 기초 학습 부진 아동의 특별지도, 또 경제교육과 도서지도 등의 내용 등이 있습니다. 문화 프로그램으로는 체험활동 및 참여활동, 문화체험과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과 특기와 적성, 또 예술치료 등이 이해 활동 내용입니다. 또 정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상담 및 가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 상담과 정서적인 지지와 부모 가족 상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홍보 및 연계하는 데 있습니다. 후원자의 연계와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 사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사업입니다. 투자 우선 지역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출발점 평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마련된 것입니다. 교육적인 자원 부족으로 소외계층의 복지 확대 차원에서 지역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중요한 과제로 여기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사업의 지원 내용은 지원 영역은 학습과 문화활동과 심리적인 심성 발달과 복지 프로그램, 또 영유아 보육교육 등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 등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서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모에게는 직업훈련 또는 고용촉진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고 경제적인 취약으로 인해서 불리한 양육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해 주려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금전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빈곤 문제를 대물림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한 예방적인 분야 발달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주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정의 만 0세에서 12세까지의 사상위 계층의 아동 및 임산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복지, 보육, 통합서비스 제공과 가족 지원 사업이 있으며 또한 영역으로는 신체 건강과 인지 언어와 정서 행동, 가족 및 통합 지원 등으로 영역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마음과 신체 발달 증진을 위한 취약계층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예방적 건강검진, 치료적 개입 및 부모 교육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지 언어로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 학습 능력 강화와 또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한 개별 아동의 강점을 개발해주고, 또한 부모와 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 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을 강화시켜줍니다. 정서 행동으로서는 자아 존중감 및 긍정적인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 발달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생활 안정, 삶의 질의 개선과 가족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및 통합 지원으로 맞춤형 아동 및 가족 방문으로 전문적인 사례관리자가 1:1 가정 방문을 지원하고 있고, 부모의 자긍심을 강화 및 양육 기술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7번째,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별칭으로 디듬 씨앗 통장 지원 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복지정책이 생계유지와 학비 지원 등 최소한의 단기적 사후적 지원에 머무른다는 한계 때문에 18세 이후 사회에 진출하여서 성인이 되기까지 자립하지 못하고 빈곤이 대물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민간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위스타트 운동입니다. 위스타트 운동은 2004년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서 빈곤 아동의 출발점을 건강하게 시작하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시민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스타트 운동의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복지사업을 교육사업, 건강사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학교 사회복지와 또 방과 후 프로그램, 또 주거 환경 개선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자활 연계, 또 문화체험 활동과 결연 후원 연계와 지역 주민의 참여 프로그램 등이 복지사업의 내용입니다. 교육사업으로는 영유아 가정과 또 기관 방문 교육 중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기초학력 증진으로 멘토링 사업이 있고, 예비 초등학교 학생들 프로그램, 또 부모 교육 및 양육 지원, 특기적성의 교육 지원 등이 있습니다. 셋째는 건강사업에는 가정방문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또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과 정신건강 증진사업, 영양지도 및 지원 등이 있고, 교육 의료비 지원 등의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 지원 서비스 중에 두 번째는 굿네이버스 빈곤 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보건사회부로부터 사단법인인 한국이웃사랑회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2년
국문과 영문 명칭을 통일하여서 굿네이버스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지향하며 국내외 사회복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설립된 비정부 기관인 것입니다. 굿네이버스의 빈곤 가정아동 지원 사업 내용을 알아보면 우선 희망 나눔 학교로 구분해 봅니다. 또 중학교 희망 프로젝트, 또 아동 권리센터, 또 지역 아동센터와 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럼 희망 나눔 학교는 지원 사업으로는 건강 지킴이, 방과 후 중식 제공과 또 신체 발달 지원을 위해서 영양 교육 및 건강 교육, 또 건강 검진 및 진료 지원 등이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마음 지킴이 정서 발달 지원입니다.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 인지 발달 지원으로 생각 지킴이라고 학습 지도 제공하고 있고 독서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성 발달 지원으로 또래 지킴이라고 사업으로 체험 학습 지원과 야외 활동 지원이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중학교 희망 프로젝트로서 긍정적인 자기 인식과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진로 인식 능력 및 성숙도를 향상시키고 주체적인 행복을 강조합니다. 흥미를 유발하고 통해서 참여도를 향상시키면서 다양한 자기 표현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재능을 발견하게 합니다. 또 대인관계 향상 및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욕구 및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성장 지원과 학교 기반 빈곤아동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측면으로 고위험군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동권리센터입니다. 아동 상담 권리 증진에는 개별 사례 및 가족 역량 지원 서비스와 멘토링 서비스와 또 급식 및 경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조직 및 홍보를 통해서 아동 권리의 인식 증진 및 세계 시민의 의식을 형성을 통한 사회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빈곤 아동과의 가정의 건강한 변화를 추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동보호 지원 사업으로서 급식 지원과 건강 지원, 안전 지원 등 5대 의무 교육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서 지원 사업으로서는 아동 상담과 집단 상담, 보호자 상담을 하고 있고 심리적인 검사와 치료를 하고 있으며 가정 지원과 가정 방문과 또 사례 관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학습 지도 및 특기 교육, 또 인성과 사회성 교육 자치회, 또 동아리 활동 등의 내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 지원 사업으로서는 야외 활동, 현장 학습, 캠프, 또 공연, 관람, 생일 파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조직으로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 조직 및 활동 등이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결연사업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 해방 직후 어려웠던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의 클라크 목사가 구세군 시설에 있는 아동을 도우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시설 아동 지원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였고 2008년에는 어린이 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의 결연 사업은 시설 보호 아동이나 가정 위탁 아동, 소년 소녀 가정과 모부자 세대 아동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빈곤가정 지원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데 2013년을 기준으로 58,294명의 어린이에게 366억 원의 분유비와 생필품비, 등하교 교통비 등 보육비와 학원비, 또 교육, 교재 구매비 등 학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업과 체육, 예술 등의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동에게는 6억 원의 인재 양성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는 빈곤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와 민간 등의 지원으로 빈곤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사회복지적으로 우리 빈곤 아동들에게 더욱 희망적인 내일을 바라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사, 우리 학생들도 더욱더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기약합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